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2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일이 밀리다 보니까 오늘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좀 스피디하게 빨리 좀 가봐야 되는데 먼저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한국투자증권 4층 리딩방 박세익, 김광석, 김성환 4층한 WMS 프로젝트 사기 피해 대처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피해 사례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직장인 윤 씨는 한국투자증권 전략 리딩 초대라는 SNS 광고를 통해서 한 투자 커뮤니티에 유입이 됐고, 광고에서는 박세익 전무와 김광석 교수, 김성환 본부장 등의 이름이 언급됐고, 이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WMS 프로젝트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윤 씨는 텔레그램 리딩방에 입장하게 되었고, 방 운영자는 한국투자증권 본사와 연계된 프리미엄 전략방이라면서 자신들을 기관 내부 실무자라고 소개했고, 초기에는 고정수익을 강조하면서 WM에서 신탁 포트폴리오를 안내했고, 수익률 2.5%, 3일 단위 정산, 최소 500만원 투자 조건을 제시하면서 윤 씨는 김광석 교수의 시장 분석 코멘트와 박세익 전략가의 포트폴리오라는 설명을 믿고 5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잔고 확인 가능이라는 말에 따라 앱 설치를 유도받았고, 앱은 마치 진짜 금융 플랫폼처럼 구성되어 있었고, 수익금이 쌓이는 화면을 보면서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며칠 후 525만 원의 정상금이 표시된 것을 보고 출금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출금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놈들이 수익세 8%를 선납하셔야 합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고, 이후 신탁 보증료, 해외 수익 검정 수수료, AI 분석 대기료 등의 명목으로 반복 입금이 요구됐고, 안내받은 계좌는 김땡땡 명의의 농협 계좌였다라고 합니다. 해외 상담자는 해외 운용사와 한국투자증권 간 내부 계좌 구조라서 이해해달라면서 계속 입금을 요구했고, 윤 씨는 4차례에 걸쳐서 총 2,100만 원 이상을 송금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 상한가 매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레버리지 상한가 매매로 수익이 나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 댓글을 보고 이게 레버리지 상한가 이게 뭐지? 자, 그렇게 약간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혹시 4층에 당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밑에 내용들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거의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저도 무작위로 초대가 돼서 들어가 보면 이 바람잡이들 있잖아요. 이 바람잡이들이 뭐 전문가님 덕분에, 교수님 덕분에 뭐 또 수익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 바람잡이들이 저것끼리 막 짜고 치는 고수톱처럼 막 얘기하는 게 뭐 제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자, 아무튼 자, 4층 방에 속지 않으시려면 첫 번째 무조건 증권사 랩을 가입하시든 아니면 저희 회사에 오셔서 저거 하시든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계약서. 근데 이런 4층 방 보면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냥 뭐 돈 보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제가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 일일이 다 만나 뵙는 이유가 저를 믿고 이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채슬리 투자자문에서 늘 방송으로 보긴 했었지만 이 박세익 전무가 어떤 사람이고 실제 만나봤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그런 부분도 다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제가 일일이 새로 신규 고객분들 오시면 다 만나 뵙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상품의 기본은 무조건 계약서를 적으셔야 되고, 그 계약서를 발급하는 그 기관이
저희처럼 금감원에 등록이 된 그런 투자 자문사인지, 보통 저희처럼 라이센스를 공식적으로 받은 투자 자문사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 자문사라는 이름을 못 씁니다. 자산운용사 이런 이름을 못 쓰고 무슨 컨설팅, 무슨 그런 식의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거는 다 불법 자문행위, 불법 일임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전화도 보니까 스팸, 사기, 우려 전화 이런 것들이 막 이래 뜨거든요. 요즘 기승을 부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수가 3200에다가 주식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지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채밀턴 분들 중에서 혹시나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나 계약서 안 쓰고 그냥 돈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런 분들 계시면 이놈들이 출금을 요청을 하면 방금처럼 무슨 세금, 무슨 뭘 하면서 추가적으로 돈을 넣게끔 해외 수익 검정 수수료, 신탁 보정료 이런 식으로 돈을 넣으면 보내줄 수 있다 이러면서 돈을 더 또 보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먼저 좀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보면 그죠? 참 보면 악당들이 많아요. 이번에 이 주식바닥에서 이런 사칭방, 보이스피싱 조직 보면서도 와, 저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있나 생각했는데, 이 리딩 사칭방에 와서 참 순진한 사람들 꼬드겨 가지고 그렇게 돈을 갈취하는 거 보면 참 세상에는 악당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댓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6년 전쯤 담당 PB센터에서 하던 운용사 사장님들 설명회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자기 회사는 너무 시장이 무섭고 보수적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현금 50% 들고 있다 급락돼 대형주만 주쓴 후 회복하면 다시 현금화. 1년에 한두 번 매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날 오신 회사들 중에 2등, 꽤 유명한 회사였는데 최슬리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늘 현금 어느 정도 확보해 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안전 확보인지 겪어본 사람들만 알죠 하셨습니다. 정시만평 또 배꼽 잡게 해주네요. 짧지만 임팩트가 아주 강하게 옵니다. 임감독님 화이팅 하셨습니다. 최슬리와 아침을 시작하고 오후를 마무리하고 저녁에 지난 자료도 공부하다 보니 너무 빡센 것 같습니다. 오매불망까지 맞추려 보니 최슬리 직원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너무 좋아서 한번 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광교사 나이 80님처럼 저는 참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문제집 여러 개 갖고 푸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수학은 수학 정서 기본편하고 실력편, 그리고 영어는 그냥 성문 기본, 그것만 이제 달달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막 이러면 이도도 저도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회사 방송만 여러 번 꾸준히 들으시는 게 저는 그래도 최소한 2등은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등은 아니고 1.5등, 1등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감독의 정신만평 나중에 묶어서 책으로 내면 글로벌 증시의 역사책이 되겠네요. 그러게 나중에 만화책 한 권 나오겠다 그죠? 야, 잠깐만요. 한 200일 넘는 그 정신만평을 임감독의 정신만평 2024년 이런 식으로 한 해 끝날 때마다 그걸 책으로 내며, 그리고 옆에다가 간단하게 그죠? 정신만평이 있고 그날의 증시 요약 딱 하나 이렇게 붙여주면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있었지 딱딱딱 찾아보는 책으로는 최고의 책이 되겠네요. 1인 맡기고 그동안 못 읽은 책도 보고 퇴근 후에 슬로우 조깅 3km 뛰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셨습니다. 제일 현명하신 분입니다. 네, 1인을 맡기시면 그동안에 내가 읽고 싶었던 책, 보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하고 싶은 운동, 취미 하시면서 나의 시간을 알차게 가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 내는 거 그거는 저희한테 맡기시고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동안에 잃어버리셨던 시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대표님 방송은 멘탈을 다 잡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방송 중 말씀하신 잘못된 투자 습관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록새록 들지만 방송 곱씹어 보면서 참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양님이 오늘 댓글 1등 하셨네요. 정신만평 센스 만점입니다 하셨고요. 저도 안 잊어먹으려고 컴퓨터 밑에 인감동의 정신만평 써서 붙여놨다고 댓글에도 해놓으셨습니다. 듣기만 하다가 반가운 마음에 첫 댓글 남깁니다. 북토크 신청하면서 기차 예매도 바로 하셨다고요? 하티님이시네요. 북토크 나중에 오시면 나중에 30분 동안은 책 사인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네, 그럴 생각입니다. 중학교 시절 모험담 들으며 혼자서 한참 웃었습니다. 들을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정말 이렇게 온전한 몸으로 그 신세계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뭐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좌충우돌 질풍노도의 시절을 겪은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살려주신 게 정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기 로블록스 전문의 말씀하셔서 지금 계속 보유 중입니다. 수익 실현 아니면 좀 더 보유 고민 중입니다. 이야,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툭툭 한 번씩 종목 얘기 잘 안 하는데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 그 로블록스를 그때 처음에 한창 높을 때는 야 이거 수익도 안 나는 거 그때는 안 봤고요. 2022년 가을에 미국 시장 3,500 깨지고 이럴 때 미국의 명품 주식 사서 내년에 명품 백 사세요. 예, 이런 컨셉으로 막 말씀드릴 때 그때 어디 설명에 매경에서 하는 머니쇼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한 두세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거는 아주 좋게 보고 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장기적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보고 괜찮게 보는 종목 하면서 그때 로블록스랑 그리고 팔란티어 네. 몇 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때는 테슬라하고 그 다음에 우버 뭐 얘기 좀 했었고 그죠? 우버도 한 20불 하던 게 최근에 뭐 70불인가 90불인가 뭐 언저리까지 왔었고 로블록스가 최근에 거의 뭐 대박 조정이 또 보여졌었고요. 이런 주식을 계속 수익 실현하나 보유하냐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0배 날 주식이다라고 봤을 때 제가 추세로 끌고 가는 주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요 정도는 매매해야지.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막 팔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을 했다. 근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도저도 안 된다 했잖아요. 뭐 100만 원으로 뭐 2배 나와봐야 100만 원 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좀 확신이 드는 종목은 약간 의미 있게 투자를 들어가야 됩니다. 의미 있게. 그래서 제가 펀드 운영할 때도 기본 한 3%가 저걸 하면 이거는
주도주로 3파 상승 시작된 것 같은데 하면 처음에 한 5%는 들어가야 돼요. 물론 5% 들어갈 때 한 방에 5%가 아니라 처음에 정찰병 보내보고 그 시계로 할아버지의 126 법칙처럼 1 보내고 2 보내고 그 다음에 6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총 9%를 샀다고 하면 펀드에서 9% 사면 많이 산 거거든요. 근데 그 9% 중에서 5%는 끌고 가고 4%는 트레이딩 한다. 예,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팔아먹는 거는 총 9에서 9를 어떻게 팔아먹을까가 아니라 4를 내가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는 거죠. 4를 가지고 2 팔고 나눠서 팔든지 아니면 1111 4번에 팔든지. 예, 그러다 보면 갖고 있었던 추세로 가져가는 5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더 올라갈 때 그 5에서 수익이 크게 나는 거고요. 그런데 팔았는데 또 떨어져요. 떨어지면 그 나머지 이 4를 팔았는데 확 떨어져 주면 다시 그 4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또 바일로 셀 하이 하는 거니까 또 사줍니다. 또 사주면 또 떨어졌을 때 물량이 커지죠. 그렇게 장기 보유하는 포지션을 따로 두고 트레이딩하는 포지션 그렇게 한 5대5 정도로 5대5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가지고 계신 로블록스의 절반은 놔두고 절반만 가지고 분할 매도 또 떨어지면 분할 매수. 저도 본업이 있어 아쉽지만 북콘서트 불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뜻깊고 행복한 모임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반복된 훈련과 노력, 긍정적인 마인드. 호기심이 많은 어린 시절을 보내셨기에 지금의 최설리 선장님이 되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 얘기에 많이 웃으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중학교 때 뭔 얘기를 해드렸었지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기억이 났었어요. 그 2개 중에 하나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거 말씀드리면 크게 혼날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 하나 그 파이프 타고 내려온 것만 말씀드렸는데 그 다른 하나는 차마 정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북콘서트 할 때 말씀드릴게요. 북콘서트 할 때. 전 일임하고 복사하기로 매매하며 나머지 시간은 자유로운 생활을 하니 너무 좋아요. 돈이란 내가 부려야지. 돈이 나를 부리면 슬퍼지잖아요. 일임이 나의 자본을 일을 시키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돈을 컨트롤하고 우리가 돈을 부려야지 돈이 나를 컨트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전무님의 적게 이익을 얻되 잃지 않는 신중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저도 8월 첫째 날 주식 다 팔고 현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에 수익이 없더라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주변 분들 요즘 돈 벌고 있냐고 물어보면 돈 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륵장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벌어도 찔끔.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가 수익과 기대, 항상 모든 투자는요, 위험과 수익이고 이건 위험이에요. 그러면 위험에 비례해 가지고 수익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 이거 떨어지면 와장창인데 근데 기대하는 수익은 적어요.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수익은 적은데 위험은 많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나 하면 안 되죠. 예, 수익은 요만큼인데 위험은 커요. 이걸 갖다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는 요 시점에 이 주식이든 이 부동산이든 위험은 어느 정도 떨어지면 한 몇 퍼센트 손실 날 것 같은데 먹는 거는 몇 퍼센트인가. 소는 누가 키우나에 감동입니다. 스승님을 최민턴들이 존경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힘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턴 3개월차 열공하는데 배울수록 어렵고 배움에는 끝이 없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배울수록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배울수록 내가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었다. 예, 이런 걸 깨달아 가시는 것 자체가 고수가 되시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 늘 지켜보면 투자자들에게 공포스러울 때가 매수 기회라는 걸 가슴 안에 두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보이면 또 더 빠지지 않겠나 지켜보다가 기회를 놓치고 마네요. 매크로 환경 주의 깊게 보면서 신중하게 매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중심을 잡기가 참 힘드네요. 이번 여름도 유달리 덥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만나는 음식 즐기면서 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댓글에도 있지만 정확한 매수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5년 정도 늘 영상만 보다가 토요일 형님 뵙고 나니 너무 좋았습니다. 보너스로 셀카 사인북 받고 나니 대구로 내려오는 길이 한결가벼웠습니다. 네, 우리 소띠 노영현 아우님 토요일 날 왔다 가셔가지고 다음에는 정말 식사 그래도 그죠? 5년 동안 영상으로 봤으면 서로 벌써 5년 차잖아요. 5년 차. 그죠? 다음에 올라오시면 꼭 식사 같이 한번 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토크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고정 댓글에 저거 있거든요.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 선착순이라 가지고 고정 댓글에 북토크 참석하는 구글 폼에다가 작성하셔가지고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로봇 기사 읽어주었는데 거기서 영감받아 매수 진행. very thank you 감사. 네. 자, 고용 실업률 관련 지표가 발표되는 9월이 가까워 올수록 긴장된다고 했습니다. 6월 10일에 최설리 방문 상담했었고 쑥스러워서 댓글 처음 남깁니다. 아들이 9월 군 입대 앞두고 있어요. 군대 다녀와서 주식 공부 열심히 해보기로 약속했어요. 전무님께서 제 계좌를 보시더니 주식 투자를 할 성격이 안 되신다고 하셔서 아들 녀석은 제대 후에는 주식 공부 단계별로 잘해서 부모에게 경제적 자립도 차근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드님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서 인턴하라고 하십시오. 머리가 오염되지 않았을 때, 네, 오염되지 않았을 때 주식 투자라는 걸 개념을 제대로 이제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난주에 전액 현금화한 뒤 1등 매니저 따라하기 2기를 기다리는 여유로움 가득한 한 주입니다. 현금도 좋은 종목이라는 채슬리 덕분에 조급함이 사라져서 이런저런 투자 관련 서적 읽으며 내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채밀턴 2회차에 벌써 4일 연속 양봉, 음봉 맞췄어요. 내일도 맞추면 5번 연속 맞추는 건데 인턴십에서 공부하고 뉴스 보고 미장 뉴스 보고 모닝 브리프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NXT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가격 보면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벌써 그죠? 그날의 음봉 양봉 일봉을 예상하는 나름대로의 지금 노하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투자자별 매매 상위 종목도 체크하시군요. 주식으로 돈 버는 건 노동소득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불로소득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우리가 좀 편견을 가지는 이유가 너무 정보 있어? 좀 좋은 거 있어? 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주식을 약간 도박처럼 하는 분들이 90%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고 투자하는 건 전부 도박이에요.
거의 다 90%는 도박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예, 분명히 주식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는 분명히 노동소득입니다. 노동소득.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주식 바닥에서도. 오늘 영상 중에 빡세게 일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서 문득 생각이 나세요. 신뢰되는 말이겠지만 빡세게 일하라는 중의적인 표현도 생각해 보았어요. 빡세 일익하는 대표님. 그렇네요. 예전에 저보고 고등학교 때 빡세라고 이렇게 부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주식이든 뭐든 축구를 하든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빡세게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실력이 안 쌓입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지식 레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북토크 꼭 다시 부탁드립니다. 버킷리스트 1호 지키러 가는 날이라. 네. 꼭 저거 신청하시고요. 정말 뭐가 좀 잘 안 된다고 잘 안 되시면 댓글 한 번 더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교사님 역시 최고이십니다. 제가 뒤에 서겠습니다. 운전 중에 얼핏 박세익이라고 간판을 본 것 같아서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 빅세일이네요. 앞으로의 조정장이 빅세일이 될지 작은 세일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네요. 뭐 이렇게 보면 빅세일이 꼭 제 이름처럼 보이네요. 진짜. 아파서 아파트 가스파이프 타고 내려오셨구나. 지금 사진 멀쩡하신 게 다행입니다. 정말 이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어제 어떻게 하다가 얘기하다가 중학교 때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9월 금리나 한 번은 무조건 해야 할 듯 시장 상황을 이대로 망가뜨린다면 파월이 트럼프의 핍박을 견뎌내지 못함. 매크로 지표는 아직 침체도 아니니 9월은 일단 무조건 내리고 봐야. 그러니까요. 내리기는 할 건데 고용이 많이 안 좋아지면 많이 내려야 되는데 지금 관세에 의한 물가가 조금씩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약간 딜레마에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많은 댓글이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실 때 인구 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인구 구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은 머리수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여기서 1인 가구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취업난 비혼에 이번 생은 홀로 20년 안에 1인 가구가 1천만 시대가 됩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5평, 27평 이 평당 가격이랑 60평, 70평의 평당 가격이 달라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그죠. 그게 바로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인데 1인 가구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작은 평수가 실제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작은 평수의 가격이 더 비싸게 형성되는 부분인데요. 자, 내용 보시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30대 김형민 씨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족을 떠나 혼자 생활한 지 어느덧 6년가량이 지났는데 결혼을 하려고 해도 장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 보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된다면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서 결혼을 포기하고 이대로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강해진다.
김씨와 같은 젊은 층의 비혼이 늘면서 1인 가구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재 통계청에 따르면 30에서 34세 남성 미혼율은 2000년에는 28.1%였었는데 2020년에는 65.9%라고요? 30에서 34세의 미혼율이 66%. 와, 3명 중에 2명은 미혼이다, 그죠? 자, 같은 기간 여성 미혼율은 10.7에서 46%까지 늘었네요.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면서 1인 가구 증가는 고착화될 전망인데 23년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80.9%가 앞으로도 혼자 살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솔지 동명대 교수는 청년들이 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지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1인 가구가 된다면서 직장도 정규직이 거의 없는 탓에 적은 월급으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다른 가구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도 1인 가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지난 1분기 통계청 가계 조사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로 1인당 공과금 지출이 1인 가구에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고 1인 가구는 한 달 평균 공과금으로 35만 1,000원을 지출했고요. 가구원 1인당 기준으로 볼 때는 2인 가구가 19만 2천, 3인 가구는 25만 2천, 4인 가구가 11만 8,500원보다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반면 소득 수준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제일 낮답니다. 특히 1인 가구 중 55.6%가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이고요. 서울에서 홀로 거주하는 30대 A씨는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웠는데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고 지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43년 994만 9,808가구로 정점에 달할 전망이고 24년 804만 5천 가구보다 23.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재현 가천대 교수는 만혼 또는 비혼, 독거노인, 수도권 집중화는 1인 가구 증가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소수 주주가 이사회 결정 좌우할 수도 경영권 방어수단 절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숫자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 지난달 초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를 기존 기업에서 주주까지로 넓히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이 개정된 데 이어서 후속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고요. 특히 여당 의원들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까지 발의해둔 상태라서 기업들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외국계 헤지펀드 간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문제는 속도와 불확실성인데 급격한 입법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자, 내용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지난 1차 7월에 통과했던 1차의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회사에 이제 주주를 넣었죠. 그리고 3% 룰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시에 최대 주주 의결권은 50%가 있든 80%가 있든 3%로 제한을 하는 부분이고요. 전자주총 도입, 대규모 상장사는 전자주총 개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이사, 사회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의무 선임 비율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 센 상법 내용인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 정관으로 이 집중투표 배제를 못하게 만들었고요. 분리선출감사위원 증원으로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요. 자, 지난 1차 개정안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선례를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번에 통과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선진국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면서 시행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서 겪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이 같은 불확실성이 기업 입장에서는 의사결정 지연 등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유예 기간 중 법무부가 가이드라인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학회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사실은 경영권 분쟁이 늘어나야 됩니다. 네, 이 부분. 자,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인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들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확보하는 이사수가 절반을 넘지 못했고요. 결국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기보다는 2대 주주나 3대 주주의 대변인이 진입하면서 최대 주주와의 분쟁이 거세질 것이라는 설명인데 또 개정안 적용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사수를 7명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보할 수 있는 이사수는 2~3명에 불과한 반면에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이 선임할 수 있는 이사수는 4명에서 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이사회가 각 대주주 간의 다툼을 조장하는 형태로 구성되면서 경영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이 커질 것이라면서 이제는 가족끼리도 첨예하게 경영권을 두고 분쟁하기에 이사회가 기업의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포이즌 필이나 차등 의결권 같은 제도가 없고요. 이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안과 시차 임기제밖에 남지 않게 됐고요. 법조계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취약해진 기업들이 주총 절차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과 일반 주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소통의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안상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사회 과반이 일반 주주들이 추천한 후보로 구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사회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호주주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 그 수많은 일반 소액주주들이 뭉쳐가지고 이사회에 막 그렇게 이사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what if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로 큰일 난 것처럼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만약에 그 이번에도 고려아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서 그러면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라고 보면 한쪽이 그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못 막았어요. 나쁜 짓을 해도 못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든지 다른 쪽 주주가 됐다, 소액 주주가 됐다, 이런 식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하면 됩니까? 라고. 그래서 그런 경영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뺏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뺏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뺏기기 위해서 정말 주주와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고 그 주주가 누굽니까? 대주주 플러스 소액주주 다 포함이에요. 그죠?
다 포함해서 만약에 애플의 팀쿡처럼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자처럼 그렇게 잘하면 그러면 다 그대로 경영권을 갖고 회장하고 그렇게 하라고 놔두죠. 근데 능력이 없고 만약에 회사 경영보다는 딴 데 신경 쓰고 그런 경영진이 마음은 공바세가 있는 그런 경영진이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경영권 분쟁이 가족에 의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당연히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 경영권을 저 사람을 박탈하고 더 좋은 사람을 세워서 그게 제가 2002년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아니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 국대 감독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전 국민이 4강 진출로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죠? 기업 경영도 똑같아요. 그게 뭐 경영권 단찰이니 그는 상장이 된 거잖아요. 상장이 됐으면 대주주 포함해서 한 주 갖고 있는 소액 주주까지 기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기업이 잘 되는 데 있어서 기업은 잘 되는데 그 기업 가치의 성장을 한쪽으로만 이래 몰아주네.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주주에 대한 충실을 뭐 등등 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우리가 장 담그면서 구더기 생길 수 있는 그 구더기도 아닌 어떻게 보면 좋은 유산균이라든지 그런 효모 이런 걸 갖다가 너무 왜곡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상장 회사는 언제든지 적대적 M&A가 가능해야 됩니다. 적대적 M&A가. 그리고 적대적 M&A 하는 입장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적대적 M&A 하겠어요? 아니 이 회사는 포텐셜이 지금 5천억 할 회사가 아니라 5조를 만들 수 있는 회사인데 경영진이 왜 저러고 있지? 적대적 M&A에서 기업 키워서 팔아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기업을 이 지금 회사의 가치보다는 훨씬 키울 자신이 있다 하는 경영진이 비싼 웃돈을 주면서 막 들어올 겁니다. 그 웃돈이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SM의 경영권 분쟁에서 보셨듯이 저쪽 하이브 쪽하고 이쪽 카카오 쪽이 서로 막 가격을 올리면서 샀었잖아요. 그러면서 소액 주주들까지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 그 경영권 분쟁을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출혈 경쟁 부메라 중국 태양광 빅5 모두 적자다라고 돼 있는데 퉁웨이, TCL 중원 등 5곳 상반기 순손실이 3조 원에 달한다고요? 자, 커지는 중국 태양광 순손실 억 위안이네요. 자, 한 50억 위안, 40억, 30억, 25억, 25억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는데 중국을 대표하는 태양광 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급 과잉 탓에 소모적인 과당 경쟁을 의미하는 내이주안 현상이 확산하면서 적자폭만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25일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업체 빅5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총 173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조 한 4천억 정도로 집계가 됐고 이는 5개 기업의 지난해 상반기 순손실과 비교하면 벌써 50%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가장 많은 적자를 낸 기업은 폴리실리콘 선두 업체인 퉁웨이인데 퉁웨이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49억 5천만 위안에 달했고요. 웨이퍼 전문 기업인 TCL 중화는 40억 4천만 위안, 모듈 제조기업 탱허광능은 29억 2천만 위안 순손실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태양광 셀 모듈 제조업체인 징오커지는 한 5천억 적자, 웨이퍼 전문 기업인 룽진리능은 5천억 또 순손실 기록했습니다. 룽진리능은 5개 기업 중 유일하게 적자폭을 줄였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1조 손실을 내서 그렇네요.
중국 태양광 업체 실적이 일제히 악화한 점에 대해서는 경쟁 심화로 태양광 산업 주요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매출 증가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압박 속에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산업 전반이 여전히 적자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이 부진한 최대 원인은 과잉 생산에 따른 출하 경쟁이다. 2023년 폴리실리콘 원료 가격은 톤당 30만 위안이었으나 현재 6만 위안으로 하락했고 모듈 가격도 2020년 최고점 대비해서 60%나 폭락했습니다. 생산할수록 재고만 쌓이고 가격은 더 떨어지는 이 악순환에 빠진 셈인데 1기가와트 규모 모듈을 판매할 때마다 1억 위안의 순손실을 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수출 물량도 크게 줄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태양광 제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6%나 감소했고요. 태양광 제품의 판매 가격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2월부터 미국발 관세 전쟁이 불거진 영향이고요. 당분간 관세 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수출 회복도 요원합니다.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자 중국 태양광 산업협회는 지난주에 태양광 산업의 자율 규제 강화와 공정 경쟁 및 우수 기업 육성을 통해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했고 이번 제안은 원가 이하 가격으로 악성 경쟁을 벌이는 행위나 시장 경제 질서와 법칙을 위반하는 활동을 단호히 거부하고 무분별한 생산으로 시장 생태계를 악화하는 행위를 저지하며 저효율 경쟁에서 고품질 경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출하 경쟁은 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주요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일례로 전기차 생산량은 954만 대에 이르지만 실제 판매량은 841만 대에 그칩니다. 113만 대가 초과 공급된 것인데 배터리 생산량도 전 세계 수요를 웃돌고 있으며 철강과 석유화학은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등으로 이미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때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연초부터 반네이지안에 집중해왔다. 자, 보시면 미국은 달러를 막 찍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나라라고 보면 되고요. 중국은 엄청난 공급 과잉으로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달러를 중국한테 내보내고 중국은 중국 내에서 이 디플레이션을 양산하는 공급 과잉된 제품을 미국으로 싸게 공급하고 그러면서 미국은 물가가 잡히고 중국은 달러를 벌어가지고 디플레이션을 좀 막는 서로가 이런 상부상조 관계가 있는데 제가 내년에 시장이 크게 부러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관계들이 다 깨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미국에다가 그렇게 공장지어라고 해가지고 중국만큼의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제품이 아니라 이런 범용 제품들. 그러면 반드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이 과잉 생산된 이 제품들 때문에 이렇게 또 고생을 하고 서로 그걸 갖다가 서로 주고받을 때 해결책이 있는 건데 어떤 식으로 미국이 중국하고 또는 미국이 다른 나라랑 소위 말해서 가장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점을 찾아가는가인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는 그 이상적인 거랑은 완전 반대 방향. 자, 때릴수록 강해진 중국 원전 5년 뒤에는 미국 제치고 세계 1위가 됩니다.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올해 여름 중국 핵시설을 둘러본 사마 빌바오 이레온 세계 원자력 협회 사무총장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중국 선진 기술과 산업 규모가 놀랍다면서 이렇게 밝혔고요. 중국이 2022년 이후 매년 10곳씩 신규 원자로 건설을 승인했으며 2030년이 되면 원자력 발전량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SCMP가 24일 전망을 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57개로 미국이 보유한 원전에는 모자랍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은 전무한 가운데 중국은 29개를 짓고 있고요. 중국 원자력협회는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10년 안에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0기가와트로 늘리기 위해서 원자로 수십 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원전 굴기를 꺾기 위해서 각종 제재를 단행했지만 중국의 원전 발전 속도에는 영향이 없었고요.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 미국 정부는 중국 국有원전기업 중국 광허그룹과 자회사 3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요. 미국 기업이 이들 업체에 부품과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는 오히려 중국 원전 산업 발전을 끌어냈고 중국이 자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만들었고요. 장비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짜오청쿤 전 중국 원전협회 부주임은 SCMP에다가 지난 30년에서 40년간 급속히 발전한 덕분에 중국은 전체 공급망을 잘 구축했다면서 전체 장비의 90%를 국산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생보사 출혈 경쟁 올 사업비 벌써 10조인데 우리가 이번에 상법 개정 있고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을 25% 만약에 이러면 고배당주를 잘 찾아서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해야 되는데요. 자, 보험사들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거액의 스카우트비를 앞세운 설계사 쟁탈 전에 생보사의 사업비가 5개월 만에 10조 원에 육박했고요. 새 회계제도인 IFRS 17이 도입되기 직전이 2022년과 비교해서 2.5배나 늘어난 수치인데 보험사가 경영인, 정기보험 등 혹할 만한 담보를 앞세워 출혈 경쟁을 하는 동안 정작 수익성은 챙기지 못해서 보험 순이익이 악화됐습니다. 보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 올해 들어서 5월까지 국내 생보사 사업비가 9조 9천억 이고 전년 동기 대비 8조 9천억에 비해서 11% 증가했고요. 2022년에 비해서는 2.5배나 폭증을 했는데 자, 이 보험 사업비라는 게 우리가 보험 가입해서 한 1년 뒤에 내가 보험 가입 잘못한 것 같은데 환매해야지 하면 거의 못 받죠. 그게 이 사업비 때문인데 자, 보험 사업비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 모집, 유지 관리 등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고요. 설계사 수수료와 광고비, 관리비, 인건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몇 년 새 보험 사업비가 급증한 거는 이 IFRS 17 도입과 관련이 있는데 이 회계제도에서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해와 이익을 계약 전 기간에 걸쳐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단기에 인식해야 하는 비용이 축소되고 직전 회계제도에서는 최대 7년까지 균등 상각하도록 했는데 설계사 영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자 보험사는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해 줄 설계사를 채용하는 데만 1인당 많게는 10억 원대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이것이 고스란히 또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게 되죠. 생보사들은 이렇게 영입한 설계사를 통해서 경영인, 정기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해당 상품들은 월 보험료가 높은 편이라서 보험사 매출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환급률 경쟁이 이어지며 수익성은 점차 낮아졌고요. 이에 따라서 고객에게서 받는 보험료가 급증하는 동안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외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치킨 게임을 멈추기 위해서 자정 노력은 물론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보험사가 외형 확대에 주력하며 비용을 지출하는 동안 고객의 보험료가 치솟는 것은 물론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MG손해보험처럼 재정이 악화한 기업이 또 나타나며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보험사 사업비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고, 보험사로부터 매달 사업비 수지차를 보고받고 계획보다 과도하게 지출하는 회사는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설계사 인센티브 제한책도 준비 중입니다. 네,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사 채용하는데 막 10억씩 인센티브 주면서, 그러면 결국은 고객이 내는 보험료가 매출인데요. 그 매출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가? 회사인가 아니면 설계사인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보험사가 출혈 경쟁, 제목 자체가 출혈 경쟁이잖아요, 그죠? 그냥 앉아서 따박따박 돈을 버는 게 중요한데, 설계사 확보에 이렇게 큰 돈을 자꾸만 들이다 보니까 순이익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최대 수혜주 나왔다. 그 펜 가져갈 겁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문구 제작 전문기업 모나미가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펜 화재에 힘입어서 급등세를 오늘 보였나 봅니다. 자, 이런 거 쫓아가면 안 되죠. 16% 아침에 올랐다고 돼 있는데,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백악관 방명록 작성에 사용한 자신의 서명용 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선물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다만 이 대통령의 펜이 모나미 제품인 것은 아직 확인은 된 건 아니랍니다. 자, 이날 낮 12시 32분께 이 백악관의 웨스트윙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안내로 방명록을 작성을 했고요. 이때 이 대통령이 방명록 옆에 놓아둔 펜에 관심을 보이면서 펜은 대통령의 것이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네, 제가 갖고 있는 펜이라고 했더니, 그러자 나이스를 연발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도로 가져가실 거냐? 난 그 펜이 좋다. I like it. 두께가 매우 아름답다. beautiful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잖아요. 네. 어디서 만든 것이냐고 거듭 관심을 표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시는 사인에 아주 잘 어울릴 것이라면서 해당 펜을 즉석해서 선물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펜을 들어 주변에 보여주면서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선물을 아주 영광스럽고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 사진, 펜 크게 나온 어디 사진이 있었는데 보니까 청와대에 이 봉황 무늬가 되어 있고, 예, 좀 두껍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고급지게 생기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보면서 저거 괜찮네? 네, 이러면서 그 기서부터 펜 선물하면서부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또 바뀐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도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 대통령부터 젤렌스키 등등 좀 약소국이다 싶으면 너무 막대하는 경향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막 그러면 어떡하나 내심 좀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튼 한미 정상회담은 정상적으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